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중개보수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얘기해서 잘 끝내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중개보수 관련해서 기대한 바가 달랐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부동산 빼고 직거래를 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법정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이 있는데 그거보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뭐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걸로 책정을 해놓고 중개 수수료를 좀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뭐 이런 정도로 유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중개보수가 과다하다고 하면서 깎으려고 하는 경우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법원까지 갔을 때 법원이 약정된 중개보수를 깎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깎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개인 간의 약정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면 이제 소송을 당한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지역 일대의 부동산들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통으로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죠. 결국 그 땅을 한 필지씩 또는 여러 필지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작업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담당을 한 거죠. 뭐 판결문에서는 매입 용역을 의뢰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겠죠.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도 해야 되고 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면 이 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명이 묶어가지고 한 번에 저한테 사건을 맡기신다고 할 때 일단 어느 분과 소통할 건지부터 정하거든요. 만약 모든 분이 다 각자 저랑 소통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수임료가 좀 올라가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만큼 제가 드리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한 분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한 분 통해서만 제가 연락을 주로 주고 받으면 그 부분이 약속이 된다면 좀 조절은 해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당사자가 많으면 이제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수 약정을 좀 제대로 체결했겠죠. 왜 아파트 거래할 때는 얼마 줄지 막 명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계약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좀 해보시죠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 체결 후에 법정 상환율에 미치지 못하는 적당한 가격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이 토지 매입하고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 이렇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건 같이 약정을 했는데도 나중에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약정을 기본적으로 하죠.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또 누군가가 그 약정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했죠. 피고가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제 네가 한 일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라는 입장이었을 거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1심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약정했던 보수액에서 50%를 감액한 다음에 그 정도를 이제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밖에 못 받은 거죠. 자, 원고는 억울했을 겁니다. 아니, 약정을 했는데 왜 법원 맘대로 이걸 깎냐. 이 피고도 처음에는 본인이 아쉬워서 다 계약을 한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었을 거고 그래서 상고를 했고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내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한번 계약을 했으면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좀 억울할 수 있어도 처음에 본인이 그 조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건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괜히 잘 몰라서 그랬네, 어쨌네 이런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소액인 경우는 여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막상 주려고 하니까 좀 억울합니다. 이제 50만 원만 주겠다라고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뭐 저쪽이 진짜 대놓고 사기를 치거나 속이지 않는 이상은 사정이 좀 중간에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100만 원 주기로 약속해놓고 50만 원만 주는 건 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건 있죠. 50만 원 받은 사람이 나머지 5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소송까지 할 거냐? 아,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5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혹은 50만 원 덜 받은 게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뭐 90% 이상,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컸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당사자가 이렇게 약정한 걸 법원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오늘 판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법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큰 성인 둘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었으면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됐건 법원이 됐건 함부로 그 내용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맡기면서 이거 잘 해주면 내가 1억 줄게요 라고 약정을 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됐다면 1억을 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계약이 겉으로는 쌍방 합의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완전히 무시하면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약정 금액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인정받기가 정말 어렵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해서 여러 판결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를 내린 적도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는 참 인정이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을 본인이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시고 나에게는 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특별한 사정이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특별한 사정이 진짜 특별한 사정인지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된다 하는 사람한테서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같이 기본적으로 다 안 된다 하는 사람한테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한번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과연 특별한 사정은 언제 인정이 될까요? 뭘 살펴봐야 될까요? 자, 판결문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위임의 경위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이 중개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리고 중개 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 거래였는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 거래 같은 경우도 정말 중개사분이 계약서만 작성을 해준 건지 아니면 매물을 진짜 여러 개 골라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투입한 노력의 정도도 당연히 고려가 될 거고 이 중개를 통해서 의뢰인이 얻는 이익도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약정 당시의 법정 수수료 상한율도 고려 대상이 되겠죠. 이 상한율을 넘어서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높은 확률로 무효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상한율 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한율을 넘어서는 계약을 한 경우에 이거를 이제 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실제 제대로 된 컨설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컨설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법정 수수료 상한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충분히 중개업자랑 얘기해 볼 실익이 있어요. 미리 돈을 줬다고 해도 나중에 돌려받는 청구를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중개업자들도 판례나 이런 거를 다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한 요율을 넘어서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소송을 제기해 볼 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고 중개 이외에 다른 것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요. 컨설팅이라는 건 정말 명목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법원이 이 약정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직권으로 보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깎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졌을 때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이 원심이 아마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심 판결문에는 위임의 경위, 업무 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피고가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중개보수 약정 당시의 법정 수수료 상한 요율 등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라고 판시는 했지만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뭘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고 사건 기록에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했다고 보여질 만한 내용이 없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심리 없이 그냥 판단 기준을 나열하고 과다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표현으로는 추상적인 사정들만은 들어 판단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이유 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대법원이 본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많은 사건의 경우 판단 기준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까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이제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듣고 판사님이 심증이 서가지고 한쪽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거를 속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판결문에 기재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했던 수많은 사건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것을 계약의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이게 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다투잖아요. 근데 판사님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계약의 중요 부분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왜 그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러이러한 거를 고려했을 때 이거는 계약의 중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혹은 없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받아보고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법원에 간 거니까 뭐 판사님이 본인이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겠죠.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명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바로 앞에 말씀드린 거는 계약의 해석 문제였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내가 봤을 땐 이게 맞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중개보수 또는 뭐 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이 판결이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는 거니까요. 감액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구체적인 이유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제 단순히 좀 금액이 과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감액을 받아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왜 과다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감액 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거로 이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보수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했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의뢰인이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를 또 미리 챙겨둬야겠죠. 자, 이제 긴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법원은 일관되게 계약 자유의 원칙을 지키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 시장이 스스로 적정 가격을 결정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이 됩니다. 반면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 계약 내용에 손을 대면 물론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을 시정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계약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어차피 법원 가서 계약 내용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 계약을 왜 체결하겠어요, 사실.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앞으로 머리 아픈 일 없게 서로 확실히 하자는 건데
한 사람이 딴 마음 먹고 계약 체결한 다음에 나중에 돈 주기 싫다고 소송 가버리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은 단순히 중개보수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 계약에 대한 법적인 신뢰를 보호한다는 큰 가치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죠. 근데 그 계약이 공들여 체결한 계약이 나중에 바뀌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결코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좋은 일만 또 생기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부동산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 도급 계약에서 돈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계약서 써놓고 나중에 이제 계약 바꾸자고 한다든지 돈을 못 주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다 시스템이 유지되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무튼 누군가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억지를 쓴다라고 하면 저 지세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제가 억지 쓰는 사람 상대는 잘하거든요. 물론 저도 누군가가 보면 억지 쓰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약서 다 써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약을 해놓고 자꾸 말을 바꾸고 억지를 부린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렇게 오늘도 판례 소개를 가장하여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